여러분, 혹시 이 글을 본 적이 있나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뭐 이런 글자들이 대충 보이죠? 이 자료는 용비어 천가라는 작품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와, 그렇게 과거의 자료인데도 더듬더듬 읽을 수 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옛날 글이라 마치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옛사람들이 쓰던 말과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또 그 말을 표기하는 글자는 어떻게 달랐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 옛날의 국어인 중세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어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말의 뿌리를 알고 오늘날의 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국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세 국어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중세 국어는 10세기 무렵 고려 건국부터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까지의 국어를 말하고요. 우리 문자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훈민정음 창제. 우리 글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언어 생활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를 기점으로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로 나눕니다. 우선 자음과 모음을 읽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음 중 지금은 없어진 아래아. 이렇게 자음 아래 찍힌 점이요. 이걸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아는 기본적으로 아로 읽으면 되는데 주로 첫째 음절에서 아로 소리 나요. 말로 읽으면 되겠죠? 둘째 음절에서는 주로 으로 소리 나고요. 가을, 마음. 그 외의 경우에는 오, 어, 우 등으로 읽으면 돼요. 다섯, 아우. 만약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는 아에 이가 합쳐져서 애가 된 거라 생각하고 백발로 읽으면 되죠. 그럼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까요? 여기서는 말씀, 둘째 음절이니까 말씀이라고 읽으면 되네요.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아레아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레아와 관련된 모음조화 이야기를 하고 자음으로 넘어갈게요. 현대 국어에서도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세 국어 때는 더 넓고 규칙적으로 모음조화가 적용되었어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아레아는 양성모음이었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체계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바람에 양성모음 아레아가 쓰였으니 양성모음으로 된 조사 애가 결합했죠. 모음조화가 지켜졌고요. 수의 음성모음 우가 쓰였으니 음성모음으로 된 조사 애가 결합했죠. 모음조화가 지켜졌어요. 다음은 순경음 비읍입니다. 순경음 비읍은 오우로 바뀌거나 소리가 거의 없어져서 음가 없는 이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읍 불규칙 용언에서는 오, 우로 바뀌었어요. 도배, 아가부터 활용되면 도바가 되었다가 이게 도아가 되고 추배 어가부터 활용되면 추버가 됐다가 추어가 되는 거죠. 쉬배 이가부터 활용되면 쉬비가 됐다가 수비가 됐다가 여기서 순경음 비읍이 탈락되어 수이가 되고 이게 쉬가 된 거예요. 중세 국어에는 자음을 나란히 쓰는 병서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라는 방법은 모양은 지금의 된소리와 같지만 지금의 된소리는 아니었고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어요.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법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뒤에 자음을 기준으로 된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뒤에 디귿을 기준으로 된소리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뜨라고 읽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쌀, 꼬리, 때로 읽으면 됩니다. 이어서 계속 자음에 대해 몇 가지 짚어봅시다. 지금의 히읗에서 위에 작대기가 빠진 이 자음은 여린 히읗이에요. 한자어의 초성에 쓰인 여린 히읗은 음가가 없는 이응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라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훈민정음에서 마지막 음자 옆에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죠? 음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또 여린 히읗은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이렇게 된소리 부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 세모는 반치음 시옷으로 치조 마찰음 즈의 발음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일단 소리가 없어진 거라 생각하고 읽으면 되고요. 이때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스나 즈로 읽어보세요. 마삼에서 반치음 시옷이 없어져서 마음이 된 거고요. 가살에서 반치음 시옷이 없어져서 가을이 된 거예요. 몸소 같은 경우는 스로 바뀐 거고요. 이번에는 꼭지 달린 이응, 예디응이에요. 예디응도 이응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이 자료를 보세요. 종성에 꼭지 달린 예디응이 와야 음가 있는 받침 이응으로 읽힌다는 걸 알겠나요? 꼭지 없는 이응이 받침에 쓰인 경우는 현대 국어와 같이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기 위해 쓴 거라 음가가 없어요. 그래서 세종, 중국 이렇게 읽히는 거랍니다. 백성에서도 받침 이응으로 읽히죠? 방금 한 설명은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설명에서도 다시 나온답니다. 이번에는 받침에 대해 알아볼게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서 종성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보면 팔종성 가종용, 그러니까 기역, 예디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이 8자만 종성으로 사용해도 가히 족하다는 규정이에요. 사맞다의 지읒 받침을 이렇게 시옷 받침으로 적었죠? 이제 자음에 대한 설명에서 전체 표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현재 우리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중에 어떤 방식으로 적고 있나요? 끊어적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세 국어 때는요? 기, 푼, 바, 남, 에, 샘, 이, 물, 이 아니고 깊은, 바람에, 샘이, 물은 으로 이어 적었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중세 때에는 이어적기가 널리 사용되다가 끊어적기가 확대되어 두 표기가 혼용되었어요. 이번에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예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란 세종 당시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것이에요. 편할 편자를 이렇게, 편안할 안자를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표기는 현실 자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세조 이후 쓰이지 않았어요. 또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하였는데 받침이 없는 글자의 경우에는 종성에 소리값이 없는 이응 등의 받침을 적었어요. 이렇게 세상 세자를 세로 적지 않고 음가 없는 이응 받침을 해서요. 이 내용은 위에 예디응 내용에서 살펴보았죠? 마지막으로 국외음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에서 배웠던 국외음화가 기억나죠? 그런데 국외음화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국외음화도 있답니다. 역사적 국외음화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17, 18세기에 보편화되었으니 중세 국어 때에 국외음화되지 않은 자료를 읽을 때는 현대 국어처럼 국외음화 시켜 읽으면 의미가 잘 이해될 거예요. 여기 튀어는 국외음화 시켜서 부처로, 튀언도 국외음화 시켜서 천으로, 사마띠의 뒤를 지로, 교코의 교가 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가요? 낯설게만 보이던 옛 글자가 몇 가지 팁을 배우고 나니 슬슬 읽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중세국어 자료를 배우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중3, 고1 학생 여러분,
국어 문법 한눈에 싹을 통해 문법이 재미있어졌나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문법을 배울 때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